당신의 이야기 테드창. 중국계 미국인 테드창의 SF 단편 소설집이다. 테드창은 너무나 유명한 작가로 그는 SF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휩쓴 소설가이다. 그는 단편 소설만 쓰고 있는데 단편으로 이런 권위 있는 상들을 받는다는 것은 작품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최근에 그의 두 번째 단편 소설집이 출간되었다고 하는데 이 책은 그의 첫 번째 단편 소설집 당신의 이야기이다. 총 8편의 단편 소설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이야기들에서는 언어와 문자가 다양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바빌론의 탑. 인간은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탑을 높게 쌓다가 분노한 하나님의 벌로 하나였던 언어가 수백 개로 분리되었다는 바벨탑이 이야기의 공간적인 이야기까지 가미한 이야기이다. 힐라룸은 엘람인이지만 바빌로니어인들이 엘람에서 광부들을 모집할 때 지원하여 탑을 쌓는 곳에 참여하게 된다. 힐라룸이 탑의 천장 안의 터널에서 저수지를 뚫으면서 그곳에 갇히고 살아나기 위해 천장을 뚫고 나가는 이야기이다. 우선 바벨탑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벌을 내려 인간의 언어를 뒤죽박죽 섞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오히려 야훼는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는다. 신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하늘로 연결된 천장을 뚫고 들어가니 그곳은 신의 공간이 아닌 인간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신에게 도전하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게 되므로 굳이 신은 인간들을 깨우쳐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소설이 끝난다. 작가는 과연 신이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에 개입할까? 라는 의문을 던진다. 이 이야기에서의 야훼는 굳이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 어쩌면 바벨탑에서 수백 개로 분화된 언어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의문도 포함한다. 바벨탑을 짓던 인간들을 야훼는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으므로 이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언어는 원래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상정하는 듯하다. 이해. 리언 그레코라는 남작이 호르몬 연구의 실험 대상이 되어 호르몬 K라는 호르몬을 투여받고 엄청난 슈퍼히어로가 되어가는 이야기이다. 호르몬 K에 의해 두뇌가 발달하여 결국 리언은 신체 제어 능력까지 갖게 된다. 그리고 뇌가 더욱 더 발달하여 그는 새로운 언어를 설계하기에 이른다. 이 책에서 언어와 문자에 대해 찾는 재미도 한몫한다. 극도로 발달한 리언의 두뇌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을 현대의 언어는 표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않자 그는 네 번째 앰플을 쓰는 것이 어떨지 고민한다. 리언은 새로운 언어를 수학의 모든 부문과 표현 방식을 공유하는 파생어를 지원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그가 생성하는 언어는 게슈탈트 지향적이며 사과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쓰거나 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언어였다. 게슈탈트, 거시톨트는 심리학, 철학 등에서 부분이 모여서 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와 전체성을 지닌 통합된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를 가리킨다. 이 언어는 단어의 배열과 같은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표의문자 형태로 표현된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는 그가 자신보다 먼저 3번의 앰플을 맞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와 목숨을 건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장에서도 다루고 뒤에 외계인의 언어에서도 다루는 얘기이지만 작가는 표현문자보다 표의문자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한자문화권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이라 대부분의 문자인 표현문자보다 표의문자에 대한 관심이 더 큰 듯하다. 작가의 언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만든다. 다음 작품에는 어떤 언어적 사고들이 들어있을까? 내 인생의 이야기? 지구에 온 7개의 문어 다리의 외계인과 지구의 언어학자의 외계 언어 탐방기이다. 인간의 언어로 사고를 하는 루이스 뱅크스 박사는 7개의 문어 다리 헵타포드의 언어를 배우면서 점점 그들의 사고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 헵타포드의 말과 글 중에서 글은 큰 혼란을 가져온다. 소리를 적는 글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의 집합체와 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와 같은 형식으로 된 문자인 것이다.
뱅크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이 헵타포드의 문자는 어휘 문자라고 명명했는데 자체적인 의미를 가졌고 다른 어휘 문자들과 결합함으로써 무한하게 서술을 생성할 수 있는 문자였다. 언어적 체계가 한 사람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작가도 동의하며 결국 헵타포드의 언어를 배우는 주인공이 점점 그들과 같은 사고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든다.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신체적 구조에 영향을 받은 언어일까? 헵타포드의 언어에는 앞과 뒤가 없고 좌우도 없다. 그것은 그들의 신체 구조가 전방향에 눈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주인공이 생각한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72글자. 이 단편에는 글자를 입력하면 생명이 주어지듯이 활동을 하는 존재들, 여기선 자동 인형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등장한다. 인간은 그 자동 인형의 몸에 72글자로 그들의 활동을 명명한 양피지를 넣음으로써 그들이 움직이며 낳는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다. 신화적인 해석으로는 허드레시를 시키던 골렘에게 문자를 배열하여 언어의 창조적인 힘을 통해서 골렘을 창조할 수 있었으나 이 이야기들에선 명명학을 전공한 로버트 스트래튼이 종이에 적는 명명 작업이 사실 기판의 납땜으로 회로를 입력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단순하게 책의 내용으로 보면 자동 인형은 인간의 글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존재로 나온다. 작가의 작가 노트에서도 밝혔듯이 작가는 인간의 언어가 가진 창조의 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그의 한결같은 언어 사랑이 드러난다. 몇 개의 작품만 설명을 했지만 총 8편의 단편이 각각 독특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그렇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언어라는 소재를 다양한 이야기에 잘 섞어두었다. 어려운 공식이 나오는 단편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용의 흐름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이었다. 공학도 출신의 작가가 바라보는 언어와 인간의 언어적 굴레에 대한 비판을 경험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